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요. 삼겹살 등 기름기 있는 음식만 먹으면 설사를 한다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기름, 즉,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담즙이 잘 나와야 하는데, 담즙이 잘 나오지 않기에 음식도 마음껏 먹지 못하는 거죠. 담즙이 우리 몸에 이다지도 중요한 이유는 담즙이 있어야 기름도 소화시키고 기름때도 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해한 것만 먹고 살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입으로, 코로, 피부로 늘 나쁜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독소에 찌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독소들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 지방을 소화시키고 지용성 독소, 즉 기름때를 없앨 수 있는 이유는 담즙 덕분입니다. 그래서 담즙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소화도 안 되고 해독도 되질 않는답니다. 담즙은요,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만들어지는데 반드시 햄처리 조효소로 작용을 해야 합니다. 즉, 혈액이 부족하면 담즙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혈액이 부족한 상태에서는요, 절대적으로 담즙산 생합성이 악화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독소도 배설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루사를 복용하고 소화도 잘 되고 피곤이 잘 풀린다면 내가 담즙 분비가 잘 안 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스스로 담즙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담즙산에는요, 1차 담즙산과 2차 담즙산이 있는데요. 담즙산 자체는 세포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글라이신이나 타우린 같은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글라이신과 타우린과 결합된 담즙산을 담즙산염이라고 합니다. 마치 비누에 피부가 계속 노출이 되면 안 되기에 비누를 비누 케이스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글라이신이라는 물질이 뇌에서 많이 소모됩니다. 글라이신은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제가 상담할 때 감정을 풀어주지 않고 억압하면 혈액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라고 강조한 부분이죠. 계속 감정을 억압하면, 즉 참기만 하면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글라이신이 많이 소비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한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 글루타치온이라는 해독 물질도 많이 소모됩니다. 글루타치온은 글라이신, 시스테인, 글루탐산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이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콜라겐을 만들 때도 글라이신이 필요해요. 결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와 간에서 스트레스에 대항하느라 글라이신 소모가 많이 일어나서 담즙산을 담즙산염으로 만들 글라이신과 결합 조직을 채워줄 콜라겐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독소가 쌓이고 피부 노화 및 관절 노화 등이 급속히 진행되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스트레스가 지속이 된다면 이번에는 뇌에서조차 글라이신이 부족해져서 불면, 불안, 공황장애 등이 발생하고 간에서 글루타치온을 만들지 못해 활성산소를 없애주지 못하니 온몸이 만성염증으로 시달리게 되어 질병이 가속화됩니다. 그러니 왜 그렇게 제가 마음을 풀어주라고 외치는지 이해가 되시죠? 몸과 마음은 막연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몸과 마음을 함께 보살펴야 합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변비약이나 관장약 없이는 변을 볼 수가 없고요.
아무리 코끼리처럼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도, 아무리 들기름을 쏟아부어도, 아무리 붕어처럼 물을 많이 마셔도 장이 끔쩍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어제 혈액과 체액이 부족하면 담즙산이 부족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혈액과 체액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위산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화작용에 있어서 담즙산과 이산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위산과 담즙산 모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이라 사실 질문 자체가 애매하기는 하지만요. 담즙산은 소화작용뿐만 아니라 온몸의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무척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어서 질문한 거랍니다. 담즙산이 나오지 않으면 변비에 걸리기 쉽습니다. 담즙산은 소화기로만 분비되는 것이 아니고 혈액으로 분비되어 대장의 운동을 촉진합니다. 담즙산이 소화기로 분비되어 대장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담즙산의 대부분 95% 정도는 소장 말단에서 재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즙산이 충분해야 합니다. 십이지장 쪽으로 분비된 담즙산은 지방을 소화시키고요. 혈액 쪽으로 분비된 담즙산은 대장을 적절히 자극하여 대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담즙산이 충분하지 못하면 지방 소화가 되지 않아서 삼겹살만 먹으면 설사를 하거나 대장 운동이 되질 않아서 변비에 시달리거나 변비와 설사가 교대로 일어나 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담즙산은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만들어져 십이지장으로 분비되어 지방 소화에 관여한 후에 소장에서 대부분 약 95% 정도 재흡수되어 재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을 장간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간이 건강하고 간이 건강해야 장이 건강해진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담즙산의 일부 약 5%는 대장으로 빠져나갑니다.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넘어간 일부 담즙산은요, 대장의 풍부한 미생물에 의해서 2차 담즙산으로 변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위산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속이 쓰리고 유궤양을 일으키지만 위산이 적당히 나와야 소화가 되고 나쁜 균을 없앨 수 있는 것처럼 대장에서 생성되는 2차 담즙산도 적당히 존재해야 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져서 뱃속의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이 많이 살게 된다면 2차 담즙산이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져서 대장암의 원인이 됩니다. 적당한 2차 담즙산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며 GLP-1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을 안정시키고 식욕을 조절합니다. 또한 면역세포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여 과도한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대장에서 만들어진 2차 담즙산도 대부분 간으로 재흡수되고 일부는 변으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담즙이 잘 분비되는 사람은 화장실에서 황금색 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 몸이 보내는 신호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유가 있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대변, 소변, 땀, 침, 눈물 등 다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잘 찾으면 몸은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하문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오해로 인해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우리는 사랑한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때 미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 그 안에는 수치심, 서운함, 무력감, 절망감 같은 복합적인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미움은
상처받은 마음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입은 갑옷입니다. 즉, 미움은 자기 방어의 심리적 기제인 것이죠. 특히 그 밑바닥에는 수치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치심은 내가 잘못됐어.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라는 식의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처럼 견디기 힘든 수치심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투사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 건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내면의 고통을 타인의 문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에 대한 혐오였지만 그 감정을 직면하지 못한 채 미움, 분노, 경멸, 침묵, 단절 같은 모습으로 감정이 왜곡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수치심은 나를 작고 무기력하고 쓸모없게 만들지만 미움과 분노는 나에게 힘을 주는 감정입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나는 다시 통제감과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심리적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움은 무력한 나를 지키기 위한 방패이기도 합니다. 슬픔은 울 수 있지만 수치심은 울 수도 없이 얼어붙게 만듭니다. 말도 안 나올 정도로 마음이 얼어붙는 감정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미움이나 분노, 혐오로 감정을 전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며느리에게 반찬을 정성껏 해다 주는 시어머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반찬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님은 반찬을 통해 자신의 사랑과 진심을 표현한 건데요. 사랑 없이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장면은 자신의 진심이 짓밟힌 듯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 마음을 이렇게 함부로? 이런 상처는 곧바로 저렇게 못되게 자란 애는 처음이야. 친정에서 뭘 배우고 자란 거야? 같은 분노와 미움으로 터져나옵니다. 미움은 때때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심리적 복수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사과조차 안 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 내 마음을 복수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닫게 되고 며느리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정성을 표현한 것이고 며느리는 그것을 간섭이나 부담으로 느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언어로 감정을 표현했지만 상대방의 방식은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되는 거죠. 감정은 나의 내면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자기 마음의 진짜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움은 표면의 감정일 뿐 그 밑에는 내 마음을 받아줘 라는 오래된 소망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내 아들의 아내이자 사랑하는 손주들의 어머니인 며느리를 미워하며 편히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움은 많은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그로 인해 혈액이 부족해지고 체액이 고갈되고 호르몬 균형이 무너져 각종 신체화 증상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에 머물지 말고 그 밑에 숨겨진 진짜 감정과 욕구를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이 가장 서운한가? 며느리는 왜 반찬을 버렸을까? 무엇이 불편했을까?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가장 숨기고 있는가? 어렸을 때도 이런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었던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감정을 하나하나 풀어낼 수 있다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근육이 무기력해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런 분들에게서 우리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불균형해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용하지만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아세틸콜린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연결해 주는데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세틸콜린은 우리가 숨을 고르고 소화를 하고 집중하고 글씨를 쓰는 것처럼 섬세한 움직임과 감각의 흐름을 책임지는 물질입니다. 특히 부교감 신경은요, 우리를 쉬게 하여 몸을 이완시키고 회복되는 상태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데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될 때 우리가 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아세틸콜린 덕분이죠. 하지만 신경 전달 물질은 너무 많아도 탈이 나고 너무 적어도 탈이 나기에 아세틸콜린이 너무 많아지거나 고갈되면 손발이 차고 떨리고 복통에 시달리고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멍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혈액이 많이 소모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하려면 바로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꼭 필요하고요. 아세틸콜린을 만드는데 혈액이 많이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부족해지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방치하면 치매로도 이어질 수 있답니다. 그런데 생각을 아무리 없애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불안 때문입니다. 불안하게 되면 살아남기 위해 뇌는 끊임없이 생각을 퍼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없애려면 불안을 다스려야 합니다. 불이 나고 있는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쨌든 생각이 많고 감정이 억눌리고 긴장된 상태가 계속되면 아세틸콜린은 조용히 과도하게 소모됩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고 움직임은 둔해지고 생각만 많아지고 있다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고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아세틸콜린은 계속 소비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포를 보호할 세포막도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세틸콜린의 주요 합성 물질인 콜린이 세포막에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포스파티딜콜린이라는 물질은요, 세포막을 보호하는 인지질 성분인데 콜린이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세포막을 보호해야 할 콜린마저 생각하는데 다 소비가 되니 세포막이 무너지고 세포는 염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술 한 잔 안 마셔도 지방간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콜린 부족이죠. 우리 몸에는 지방을 운반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바로 VLDL이라는 자동차인데요. 이 자동차의 구성 성분의 하나가 바로 콜린입니다. 콜린이 없으면 VLDL이라는 자동차가 없어서 간에서 지방을 조직 속으로 운반하지 못해서 간에 지방이 쌓여 지방간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모니 여러분,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생각의 패턴을 찾아보고 가지치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생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은 내려놓는 것도 비우는 것도 아니고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생각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생각에 속지 마세요. 생각을 의심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마생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왜 나는 자꾸만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어제의 나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고요. 우리는 종종 어제를 후회하고 그때의 감정이나 행동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제를 과정으로 보면
그 모든 경험은 지금의 나를 만들어낸 흔적이자 발판이 됩니다. 어제는 그저 버티며 살아낸 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고 나 자신에게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후회하기보다는 질문을 해보세요. 어제의 일로 나는 무엇을 배웠을까?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을까? 그 질문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어제와는 다른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나를 몰랐지만 오늘은 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어제는 감정에 지쳤지만 오늘은 그 감정을 다루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제는 실수했지만 오늘은 다시 선택하려는 용기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제는 결코 나쁜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을 준비한 스승 같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문 여러분, 과거를 회피하거나 억누르지 마세요. 그저 오늘의 내가 어제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치유를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오늘 하모니 편지를 읽고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제의 한 장면 있으실까요? 작은 실수, 후회, 지친 하루, 눈물 나던 순간 또는 작은 감동, 깨달음, 소소한 기쁨, 그 어제의 나에게 오늘의 내가 따뜻한 말을 건넨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일요일 아침 깜짝 이벤트 하나 하고 갈게요. 2가지를 함께 남겨주세요. 첫 번째, 어제 있었던 일을 짧게 써주세요. 2번째, 어제의 나에게 보내는 한 줄 위로 또는 격려. 예를 들어볼게요. 1번, 어제도 밤에 관절이 아파서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자, 그럴 때 밤새 아파도 잘 버텼구나. 몸아 고마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2번, 어제는 자식에게 속상한 말을 듣고 하루 종일 눈물이 났어요. 자, 이럴 때는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인 거지. 더 사랑이 깊어질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3번, 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어요. 이럴 때는 그럴 수도 있지. 그만큼 지쳐 있었던 거야. 오늘은 조금만 움직여보자.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죠. 4번, 어제 병원 다녀오면서 나도 모르게 아휴, 이제 나도 늙었구나 하고 우울했어요. 자, 이럴 때는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일어났잖아. 참 잘했어. 라고 해주는 거죠. 5번, 어제는 괜히 남편에게 짜증이 났어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럴 때는 그렇게 감정이 올라온 만큼 힘들었던 거지. 오늘은 조금만 내 마음을 다독여보자 하고 격려해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신에게 짧은 한 줄 메시지를 남겨보세요.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포인트 정립해 드립니다. 자,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힘든 감정을 마주하기보다 그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상황 자체를 피하거나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는 배우자나 자녀가 대화를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만 하여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납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자주 나타나는 감정의 패턴, 회피에 대한 이야기 해봐요. 회피는 방어 기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이나 수치심, 슬픔 같은 감정과 상황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회피라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회피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요, 지금은 너무 아프고 두려워요 라는 마음의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어기제란 무엇일까요? 방어기제란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위협적인 현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심리적 장치입니다. 회피 이외에도요, 다음과 같은 방어기제들이 있습니다. 부정,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억압, 감정을 무의식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투사, 내 감정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합리화, 괜찮은 척, 이유를 만들어서
정당화하죠. 승화, 감정을 예술이나 운동 등으로 건설적으로 전환합니다. 그렇다면 회피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정서적 회피가 있어요. 감정을 무덤덤하게 덮어둡니다. 관계적 회피도 있죠. 갈등을 피하거나 관계를 아예 끊어버려요. 인지적 회피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외면해버립니다. 행동적 회피도 있죠. 스마트폰이나 술, 일 중독으로 감정을 피해버립니다. 신체적 회피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졸리고 무기력해지죠. 과잉 활동 회피도 있어요. 너무 바쁘게 움직이면서 마음을 느낄 여유를 없애버립니다. 자, 이 모든 회피는 결국 스스로가 느끼기엔 너무 아픈 감정들을 직면하지 않기 위한 시도입니다. 회피는 나쁜 게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적 방어기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생존 본능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감정을 마주하기 어려운 거 이해해. 괜찮아. 감정을 억지로 꺼내려고 하지 않아도 돼. 기다려줄게. 그저 알아차려 주기만 해도 우리는 이미 성장 중입니다. 자, 오늘 하루 회피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한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한문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심방세동, 즉 부정맥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들 하시죠. 젊어서는 괜찮았던 심장이 왜 나이 들면서 이러는 걸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 자, 왜 그러니부터 알아야겠죠. 심장은 스스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를 일정한 경로를 따라 심장 전체에 차례대로 전달합니다. 심장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면 악기들이 정해진 순서대로 연주하듯이 심장도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심방에서 심실로 전기를 전달해서 심장이 수축하게 한답니다. 즉 심장은 전기 자가 발전 근육기관이라 할 수 있어요. 심장은 뇌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즉 전기 생성은 중추신경계의 명령 없이도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뇌와 연결된 자율신경계가 심장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요 심장은 빠르게 뛰고요, 부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심장은 느리게 뛰죠. 심장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전해질 덕분입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를 이용해 세포 안팎에 전이차를 만들고요. 이를 통해 세포막 전이가 변화해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여 전기 신호가 생깁니다. 아무튼지간에 심장은요 스스로 뛰는 정기적 리듬을 만드는 생체 전기 발전기이자 펌프입니다. 심방세동은요 말 그대로 심방이 세동, 즉 떨리듯이 불규칙하게 수축하는 상태입니다. 원래라면 동방결절이 안정된 박자를 주의하면서 심방과 심실을 순차적으로 수축시키죠. 그런데 심방세동이 생기면요 심방 전체가 마치 드럼 없이 춤추는 군무처럼요 수백 개의 전기 자극을 무질서하게 쏟아내요. 그래서 심실로도 신호가 불규칙하게 전달되고 심장은 불규칙하고 빠른 리듬으로 뛰게 되죠. 심방세동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 혈전 때문이랍니다. 심방이 리듬을 잃고 미세하게 떨기만 하면 정상적인 수축이 없어서 혈액이 고이게 돼요. 특히 좌심방의 귀 모양 구조인 심방위에 피가 고이기 쉬운데요. 이 정체된 혈액이 뭉치면서 혈전이 생기고 그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방세동 환자에게는 항응고제가 처방된답니다. 심장을요 옛날에는 염통이라고 불렀어요. 염통의 염은 소금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옛 어른들은 어떻게 심장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는지 알고 염통이라고 했는지 참 신기하기만 할 뿐입니다. 심장의 소금의 균형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소금이 있어야만 심장이 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나친 저염식은 심장에 좋지 않답니다.
나트륨은 세포막이 전기 자극 전달에 꼭 필요한 전해질인데 나트륨이 너무 부족하면 전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심장 박동에 혼란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고령자나 탈수 상태, 과도한 이뇨제 사용 시 저나트륨 혈증은 부정맥, 즉 심방세동을 유발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나친 고염식도 심장에 좋지 않습니다. 염분 과다 섭취는 혈압 상승, 좌심방 비대, 심장 섬유화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심방세동의 토대를 만들어요. 즉 너무 부족해도 너무 많아도 문제라는 거죠. 심장은 심방과 심실로 나뉘는데 왜 심방세동이라는 말을 쓰고 심실세동이라는 말은 잘 안 쓸까요? 심방세동은 고령자에게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수년간 관리하며 사는 만성질환인 반면 심실세동은요, 즉각 심정지로 이어지는 치명적 응급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심방벽이 조금씩 두꺼워지고 섬유화가 생기며 전기신호의 전달이 균일하지 않아져요. 그럼에도 심장은 계속 뛰어야 하니까 어딘가에서 무질서한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심방세동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요, 고령, 고혈압, 당뇨, 심부전, 수면 무호흡증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너무 운동을 안 하면 심장 근육도 약해지고 전기 전도 능력도 떨어져서 부정맥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운동을 많이 하면서 지나치게 저염식을 병행하면 체내 전해질 불균형으로 오히려 심방세동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장 역시 균형이 중요합니다. 혈액과 체액의 균형, 자율신경의 균형, 운동의 균형 등등 무조건 심방세동을 약으로만 다스려 하지 마시고요.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셔서 균형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걱정 속에서 지쳐있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마치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은 집처럼 마음속도 어수선하죠. 집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면 삶의 효율이 높아지듯이 생각도 단정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 마음의 여백이 생깁니다. 살림이라는 말은 살린다라는 말에서 왔다고 하죠. 물건을 제자리에 놓아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뜻, 참 아름답습니다. 살림을 잘 하려면 시행착오도 겪고 공부도 필요하듯이요. 우리의 생각도 정리하고 비워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쓸모없는 생각은 가지치기에서 버리고 마음을 비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생각하는 힘, 곧 분별력과 성찰력을 길러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요, 지저분한 집에 벌레가 꼬이듯 우리의 뇌도 과열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의 전전두엽은 감정과 사고를 조율하는 지휘자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일은 괜찮을까? 이런 반복되는 걱정은요, 전전두엽, 편도체, 해마, 시상하부 등 뇌 핵심 구조들을 지치게 만들고 과부하에 빠뜨립니다. 과도한 생각은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를 과도하게 분비하게 만듭니다. 글루타메이트는 원래 신경을 깨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나치면 칼슘이 신경세포 안으로 과도하게 들어가 신경세포 독성을 일으켜 결국 세포 사멸을 초래합니다. 또한 반복된 스트레스와 과한 사고는요,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흑질세포를 자극하고요. 이 세포가 지쳐 기능을 잃으면 도파민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운동 조절, 감정 조절, 의욕이 떨어지고 결국 파킨슨 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손과체에도 영향을 미쳐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잠이 들기 어려워지며 깊은 수면이 줄어듭니다. 회복되지 못한 뇌는 다시 또 생각 고리에 빠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생각이 많을수록 만성 스트레스 반응이 유발되어 부신에서는 코티솔이 계속 분비됩니다. 코티솔은요, 기억과 감정의 중심인 해마를 위축시키고 뇌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억제하게 됩니다. 자, 생각이 많다는 것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뇌는 산소를 과도하게 소비하며 활성산소가 늘어나고 미토콘드리아는 과열되어 지치고 손상되며 결국 세포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생각은 결국 뇌를 늙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만 생각을 멈춥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누구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다만 너무 많은 생각에 휩싸이지 않도록 생각을 바라보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생각을 멈추기보다는 흘려보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감정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자, 감정이 막혀 있으면 뇌는 생존을 위해 계속해서 생각을 퍼올립니다. 결국 생각은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마음이 보내는 신호, 감정을 먼저 존중하고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바라보되 생각에 휩싸이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뇌를 지키는 길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머리가 멍해요. 기억이 안 나요. 집중이 안 돼요. 라면서 혹시 이러다 치매 걸리는 건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몸은 멀쩡한데 뇌가 흐릿한 이 상태를 브레인 포그, 즉 뇌안개라고 표현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뇌안개는 단순히 피로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스트레스가 만든 자율신경의 혼란이 숨어 있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집중력이 상승하며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파민과 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많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 에너지원이 고갈되면서 도파민도 에피네프린도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시소처럼 움직이죠. 그래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어 고갈되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우세해지면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세틸콜린은 원래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감각을 섬세하게 조절하는 좋은 물질이에요. 하지만 도파민과 에피네프린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아세틸콜린만 과도하게 작용하면 감각은 예민해지고 주의는 분산되고 생각은 흩어집니다. 마치 에너지가 거의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감각만 과민해진 비효율적인 뇌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뇌안개의 핵심입니다. 생각은 많은데 방향은 없고 집중은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으며 감각은 민감한데 전체적으로는 흐릿하고 멍합니다. 몸은 멈추라고 하는데 머리는 쉬지 않고 돌아가며 그 속에서 우리는 뇌가 안개 낀 호수처럼 느껴지는 그 감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병원에 가도 딱히 병명은 나오지 않지만 본인은 무척 힘듭니다. 소화가 예민해지고 손발이 차거나 화끈거리고요. 사소한 소리나 자극에도 신경이 곤두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머리가 멍하면서도 자꾸만 감각은 살아있는 듯 민감해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좀 예민해요 라고 말하곤 하죠. 나를 예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의 우세가 있는 겁니다. 아세틸콜린은 우리 몸을 안정시키고 회복시키는 부교감신경의 대표 물질입니다.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고 소화기관을 움직이게 하고 침을 분비하게 하고 감각을 섬세하게 다듬어주는 고유한 조율자죠. 그러나 뭐든지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아세틸콜린이 상대적으로 우세해지는 순간 우리 몸은요, 회복이 아닌 과민과 혼란의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자, 조금만 먹어도 속이 불편해요 라고 말합니다. 위장관이 예민하게 반응하며 복통, 가스, 설사, 유산, 역류 등이 반복되는 거죠. 손발이 차다가 갑자기 화끈거려요. 말초혈관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냉증과 열감이 공존하는 거죠. 소리나 냄새에 너무 민감해졌어요. 감각이 섬세해지지만 조절 능력은 떨어져서 쉽게 짜증이 나고 피로합니다. 입이 마르다가도 침이 많고 목이 불편해요. 침 분비와 점막 자율 조절이 흔들리면서요. 입마름, 침 과다, 이물감 등이 나타납니다.
자꾸 멍하고 생각이 흐릿해요. 도파민, 에피네프린이 부족한 채 아세틸콜린만 남아서 감각은 예민한데 사고력은 뿌옇고 둔해지는 뇌 안개로 연결되는 거죠. 자, 아세틸콜린은 원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파민, 코르티솔, 에피네프린과 균형이 무너질 때 몸은 섬세한 회복이 아닌 예민하고 지치고 위축된 상태로 흘러갑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로, 장기적인 불안은 이 균형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그러니 결국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몸이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생기는 신호인 거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입이 너무 말라요. 침은 있는데도 마른 것 같고 뭔가 걸린 느낌이 있어요. 식사 중에는 괜찮은데요. 가만히 있으면 입안이 뻑뻑해요. 이런 말씀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물을 일부러 많이 마셔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입은 더 마른 것 같다고 하소연하십니다. 그런데 입이 마르다는 건 단순히 침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율신경의 불균형으로 인해서요, 침샘이 지쳐서 침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침샘은요, 단순히 입을 적시는 기관이 아닙니다. 소화, 면역, 점막 보호 등과 밀접하게 연결된 몸 전체를 반영하는 예민한 창구입니다. 그리고 침의 분비는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뇌 맘대로, 즉 자율신경계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이때 침샘 혈관이 수축되고 점액성 침이 증가해 입은 바짝 마르고 침은 끈적해집니다. 반대로요,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안정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수분이 많고 묽은 부드러운 침이 분비됩니다. 그래서요, 긴장을 하면 밥맛이 없고 마음이 놓이면 침이 돌고 식사가 쉬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침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라면 혈액과 체액을 보충하면 금세 회복되지만 스트레스와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생긴 침 분비 저하는요, 조금 더 긴 회복 기간과 균형 조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생리학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도파민, 에피네프린 같은 각성 신경 전달 물질을 마구 써가며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이 물질들이 점차 고갈되면 이번엔 부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우세해집니다. 이때 주로 작용하는 물질이 아세틸콜린입니다. 아세틸콜린은 원래 침을 잘 나오게 해주는 좋은 물질인데요. 입안을 촉촉하게 하고 감각을 섬세하게 유지해주죠. 하지만 지나치게 자극이 되면 침샘이 지치고 수용체가 무뎌지게 됩니다. 계속된 자극에 반응하기를 멈추고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반응입니다. 이걸 생리학에서는요, 수용체 탈감작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엔 귀를 기울이다가 나중에는 그냥 흘려듣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지속된 자극은 처음엔 반응을 끌어내지만 나중에는 그 자극에 무반응으로 버티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왜일까요? 바로 자극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스스로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수용체 탈감작, 즉 세포가 이제 그만 좀 해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입이 마르다는 것은 단순한 혈액과 체액 부족이 아니라 자율신경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신호, 즉 호르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침샘은요, 작고 조용하지만 자율신경과 연결되어 있고요, 몸의 상태를 아주 민감하게 반영하는 창문 같은 기관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쇼그렌 증후군 같은 자가면역 질환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몸과 마음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몸은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안의 건조함은 몸과 마음이 쉬고 싶다는 작고 절실한 목소리라는 것 잊지 마세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마생몸 청진!